이번에는 오늘은 분계를 보고 바로바로 컴퓨터에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우리 일반 전표부터 보면, 자, 3월 13일 날 제조 공장의 직원을 위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1,8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확정 기여형 상품이니까 퇴직급여라고 쓸 거고, 제조 공장이니 직원이니까 500번대 퇴직급여,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한 거죠. 그럼 보통예금에서 돈 나갔다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일반 전표 가서, 자, 날짜가 3월 13일 날 우리는 차변에 우리는 퇴직급여 500번대로 1,800만 원을 쓸 거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1,800만 원이다. 이렇게 분계를 하면 되겠죠. 우리 확정 기여형의 경우에는 우린 비용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500번, 800번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 확정 급여형 같은 경우는 뭐 아무런 우리 차이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자산이나 부채 차감 계정이죠. 그래서 급여형은 그냥 쓰시면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3월 17일) 날, 자, 영업팀의 고객 응대 친절 교육을 위해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스튜어디스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총 강의료 40만 원에서 원천세 35,2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런 분계 봤을 때, 자,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시킨 거죠. 우리 직원들 교육시켰으면 교육훈련비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제가 전에 우리 분계할 때 실수 안 하도록 이걸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우리 분계할 때에 비용 자리는 차변이고 수익 자리는 대변이다. 그런 이야기 제가 계속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분계할 때에 수익과 비용은 여기서 제시하는 무조건 이 금액을 전액을 쓰지, 이 금액을 분리시켜서 쪼개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분계할 때. 그렇기 때문에 교육훈련비든 급여든 우리가 거꾸로 수익이든 이자 수익이든 적혀있는 무조건 전액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교육훈련비 비용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교육훈련비 40만 원은 정해진 거예요. 그럼 40만 원인데 얼마 빼고 줬다를 대변에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분계하면 3월 17일 날 차변의 교육훈련비인데, 영업팀 직원이니까 800번대 교육훈련비 40만 원은 이 금액에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돈 지급하는데 우리는 35,200원을 빼고 쓰죠. 주는 거죠. 그럼 우리 원천징수했다는 건 알잖아. 그럼 원천징수는 우리가 원천징수를 하면 우린 예수했다라고, 원천징수 돈을 우리가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줬다 받은 거든 빼고 줬든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받을 숫자가 있는 예수금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 35,200원을 빼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라고 쓸 거죠. 자, 선납세금하고 예수금하고 우리 시험 때 구분하는 단순한 방법. 자, 우리 선납세금은 중간연합세액이나 수시부가액도 쓰지만 우리가 원천납부세액, 원천징수 당한 것도 선납세금이라고 쓰죠. 자, 여러분도 회사에서 그렇게 쓰나요? 선납세금? 안 쓰죠. 잘? 저는 안 써요. 왜냐면 법인세 등으로 쓰거든, 거의 법인세 비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원하는 개정 과목이 선납세금이라서 선납세금을 원하는 건 자산 처리하라고 무조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 이야기하면서 자산 처리하라고 돼 있으면 선납세금이고 아무 말 없으면 예수금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시험 목적으로. 지금 여기는 그런 말 안 적혀 있잖아. 그래서 예수금이구나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 헷갈리시는 분들은. 자, 그럼 이제 이번 문제는 끝났고, 자, 다음 7월 12일 당사는 주식회사 미라컴에 제품을 판매하여 계상되어 있던 외상매출금 300만 원이 부가가세 불포함이네요. 횟수 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단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으며 대손 충당금을 조회한 후 분개하시오.
자, 그럼 이번에 뭐 대손세액 공제나 이런 건 신경 쓸 거 없네요. 부가세 없는 금액 300만 원만 처리하니까. 그럼 대손 충당금은 지금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대손이 당한 거죠. 그럼 300만 원 당했는데 그럼 우리 대손 충당금을 확인해 보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오늘 날짜 7월 12일 날 우리는 대손 충당금 확인하는 건 꼭 그 계정 과목을 찾아가서 먼저 지금 외상 매출금의 아래쪽에 있는 대손 충당금 보는 거죠. 받으러움이면 받으러움 아래에 있는 대손 충당금, 단기 대여금이면 단기 대여금 아래의 대손 충당금인데 이건 대손 충당금을 설정 안 한 거죠. 단기 대여금은 미수금도 대손 당했다면 미수금의 대손 충당금은 설정 안 한 거예요. 그럼 이 외상 매출금은 지금 300만 원 당했는데 대손 당했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250만 원 있네요. 우리는 이걸 먼저 끌어쓰고 그럼 나머지 50만 원은 자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은 대손 충당금이 부족한 부분은 판관비인 대손 상각비로 쓸 거고 미수금이나 단기 대여금은 얘네들 대손 당했다고 하면 대손 충당금 있으면 끌어쓰고 지금처럼 아예 없거나 모자라면 그건 영업의 비용인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쓰는 거예요. 자, 그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우리 시험에서 의외로 얘 둘이 그래서 좋아해요.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손 충당금 모자라거나 없으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 매출 채권만 대손 상각비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지금 얘는 외상 매출금이니까 자, 그럼 우리 입력을 해 보면 오늘 날짜 7월 12일 날 자, 우리는 먼저 못 받게 된 채권을 먼저 지울 거예요.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 미라컴의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을 지금 지워주고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뭐 바로 다음 번호 써도 되고 우리 K랩은 대손 충당금 하면 참고의 짝지가 보이죠. 그럼 우리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을 쓰는데 방금 잔액이 250만 원 있었죠. 그럼 이걸 끌어쓰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기 때문에 대손 상각비를 쓰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 아니면 얘는 영업의 비용, 얘는 판관비, 이 성격의 차이인 거예요. 매출 채권만 판관비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 7월 12일 거 됐고 자, 다음 10월 11일 회사가 발행한 사채 중 액면가 3천만 원을 3,085만 원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조기에 상환하였다. 자, 그럼 우리 당사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 계정 잔액은 없었다. 자, 우리 사채 상환하게 되면 상환하는 그 비율만큼 액면가 비율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도 우리 액면가 상환하는 비율만큼 얘 같은 경우는 60%를 같이 상계해 줘야 되는데 얘가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편한 거죠. 그냥 액면 발행했었나 봐요. 그럼 사채만 지워주고 이 3천만 원 갚는데 얘 들었다고 써서 3천만 원 갚는데 3,085만 원 들어갔으니까 85만 원은 사채 상환 손실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 있으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의 비율이 60%죠. 5천 중에서 3천 갚았으니까.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 잔액이 5천에 대한 잔액일 거기 때문에 이 비율만큼 60%를 상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잔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없으니까 우리한테 지금 편한 문제고 있다면 꼭 같이 상계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자, 날짜 10월 11일 날 사채를 상환하니까 차변에 사채 부채 줄이는 거니까 3천만 원 줄이고 이걸 갚기 위해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3,085만 원을 지급한 거예요. 그럼 차변에는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자, 차변이라서 비용 자리니까 손실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우리 생각해도 부채 비유동 부채인 사채 3천 갚는데 3,085만 원 들어갔으니까 손해라고 상한 느낌 드시죠? 그렇게 생각해서 바로 쓰셔도 돼요. 자, 다음 12월 12일 유상증자로 신주 만주를 한 주당 2,000원에 발행하여 대금은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김 법무사 수수료 3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만 원이 있으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그럼 우리는 주식 발행했다. 유상증자라는 말이 있으면 대변에 무조건 자본금이라고 쓸 거고, 이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럼 만주를 발행했고 액면가 1,000원이면 1,000만 원이죠. 그럼 자본금은 1,000만 원 늘어나는데 발행가는 주당 2,000원이어서 2,000만 원이 보통 예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 주식 발행하면서 초과금인 줄 알았는데 주식 발행하고 관련된 재비용, 법무사 수수료가 30만 원 들어왔나 봐요. 그럼 30만 원 빼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주거나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이나 어떻게 써서 얘 빼고, 그러면 1,000만 원 초과금 중에서 30만 원 빼면 970만 원이 초과금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익이란 이야기예요. 주식 발행 액면가보다 많이 받았죠. 근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0만 원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자본거래에서는 반대 계정을 무조건 우선 상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97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상계하고 920만 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게 되겠죠. 자, 분계 가지고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주식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 무조건 액면가를 쓰는데 차변에 우리가 돈을 받은 건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 하려고 그랬더니 법무사 수수료가 드는데, 그럼 대변에 법무사 수수료는 우리 대변 돈을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줬대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김 법무사라고 이거 얘 금액을 30만 원 빼고, 그럼 970만 원이죠. 그럼 97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 처리하는 게 아니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으면 우선 상계. 그럼 또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50만 원 줄여준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주식 이제 할인 발행 차금도 없고 순수하게 우리가 발행하면서 순액으로 남아있는 920만 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 미지급금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금 줬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줬을 썼을 거고, 빼고 받았다라고 하면 얘 라인이 없고 여기에 1,970만 원을 받았겠죠. 그래서 대변의 미지급금은 나중에 돈 주면서 지울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분개하면 자, 얘는 끝났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 나올 것 같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 확인해서 우선 상계하고, 서로 반대도 똑같아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나오는 상황이라면 주식 발행 초과금 있는 거 먼저 우선 상계할 거고, 감자 차익, 감자 차손도 그렇게 할 거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처분 손실도 그렇게 할 거고, 기말 평가할 때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본 거래다라는 거 인지하면 무조건 우선 상계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체크를 하세요. 자, 다음 이제 매매출 전표로 가서 자 7월 10일 문제를 보면, 자 다음과 같이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대금 중 50%는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 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우리 세금계산서 받았고 원재료 매입한 거죠. 근데 매입했다라는 느낌
이거 매입세금 계산서 느낌 없으시면 우리 회사 이름이 항상 어느 메뉴든 간에 위에 우리 회사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 용마물산이라고 있고 공급 받는 자 쪽에 우리 회사 이름 있으니까 그럼 매입세금 계산서고 원재료 산 거니까 매입세 공제되어서 51번 매입과세죠. 자, 그럼 아래 돈을 준 걸 보면 자,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래 현금이라고 적혀 있지만 위에 보니까 보통 예금에서 지급한 거죠. 그럼 분기하실 때 이 2,750만 원 절반은 보통 예금에서 나간 거고 나머지 절반은 다음 달 말 지급한 거 외상 매입금이라고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만 보지 마시고 제가 우리 처음 매입 매출 좀 할 때도 이런 이야기 했었죠. 현금되어 있지만 지문 확인해라. 보통 예금 지급한 거예요.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 7월 10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CN24-K2 수량은 5,000개 단가는 만원. 자, 거래처는 필풀이고 자,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기에는 호나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2,750만 원 대변에 일반적인 상거래 상품 원재료 산 거 우리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이다. 자, 다음 7월 20일 두산기공에서 2월 5일 수입한 기계장치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고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전액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자, 그럼 이번엔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산 게 기계장치였던 걸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미지급금을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우리 원재료 샀을 때는 원재료 마이너스, 외상이었을 때 외상 매입금 마이너스로 썼었잖아. 그럼 얘는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팍 안 떠올 때 2월 5일 알려주고 있죠. 그럼 매입 매출 전표 2월 5일 날 가면 기계장치 산 전표가 들어와 있는데 똑같이 51번 매입과세로 쓰고 금액만 마이너스 2천만 원 써서 기계장치 마이너스 2천만 원 미지급금 마이너스 2,200만 원 이 분계가 수정 분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발행했던 건데 얘가 지금 취소되는 거니까 수정세금 계산서니까 이 분계가 그대로 들어가서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오늘 날짜 7월 20일 날 자, 우리는 51번 매입과세고 자, 기계장치 반품을 하는데 마이너스 2천만 원이고 거래처는 두산기공이고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호나. 그럼 원재료를 기계장치로 해서 마이너스 2천만 원이고 대변을 미지급금이라고 써서 마이너스 2천만 원으로 해서 기존에 발행했던 거 그대로 마이너스가 되도록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죠? 복사해서 위에 마이너스 해도 상관은 없죠. 어우, 잔머리 황제야. 자, 다음 8월 2일 주식회사 한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품을 200만 원에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 대금은 6월 10일에 보통 예금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자, 그럼 전자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13번 매출 면세죠. 계산서니까. 그리고 제품 팔았고 10월 16일 미래에 받을 거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라서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면 분계 끝나는 거네요. 분계는 간단하네요.
그럼 8월 2일 날 13번 매출 면세고 우린 제품 팔았고 20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국. 자, 전자계산서고 분기는 그냥 뭐 외상하셔도 되고 혼합해서 차변에 외상매출금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리하신 대로. 자, 다음 4번 9월 9일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영스타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100개를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자, 그럼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와 있으니까 12번 매출 영세고 분기는 이번에도 제품 매출이고 다음 달 10일 받으니까 외상매출금 되겠네요. 자, 그럼 9월 9일 날 12번 매출 영세고 제품 판 거고 얘는 100개 15만 원짜리. 거래처는 영스타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고 3번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9월 16일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형 승용차 2500cc의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대금 중 1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차변 계정 과목을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할 것. 자, 그럼 지금 아래 공급받는 자 우리 회사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2000cc 승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이어 교체했죠. 그러면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에 걸려서 54번 불공이고 자, 우리 계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 하라고 대놓고 적어뒀으니까 우린 대표이사 업무용이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고 돈은 15만 원은 현금 지급했고 나머지는 외상했으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9월 16일 날 54번 불공 타이어 4개 12만 원. 거래처는 이영 타이어.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3번. 분계래. 불공제 사유는 3번. 자, 우린 차량 유지비 800번대로 쓰라 그랬고 대변에 현금으로 15만 원. 대변에 일반적인 상거래 아닌데 외상으로 37만 8천 원. 이렇게 하면 자, 이 분계까지 끝이 나죠. 자, 다음 3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 답하시오.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용만물산 주식회사에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죠. 이것만. 자, 받을 어음이 있어요. 자, 지금 2020년도인데 2019년 7월 30일 날 거래일자고 부도 발생일이 19년 10월 31일이에요. 그럼 6개월 경과했죠. 그래서 되겠죠.
자, 되면 우리 입력할 때 대손 확정 일자를 쓰면 6개월 경과한 다음 날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2020년 우리 10월이면 10, 11, 12, 13, 14, 15 아이고 왜 이래 11, 12, 1, 2, 3, 4 그럼 4월 30일 다음 날이면 5월 1일이라고 써야 되죠.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 5월 1일이라고 쓰시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신고 기간이라서 지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되고, 자, 외상매출금은 2020년 4월 1일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파산이니까 문제가 없죠. 다음 미수금은 기계장치 판매 대금이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토지의 미수금은 안 되지만 기계장치나 뭐 이런 다른 과세품에 대한 미수금은 뭐 못 받았으니까 우리 그 매출세액은 안 내도 되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2020년 5월 9일 날 대손 처리했는데 해당 법인이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대요. 저당권 설정하고 있으면 돈 못 받을 일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가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받을 업무가 외상매출금 두 개만 되겠네요. 자, 이 두 개만 되고 둘 다 채권이니까 그럼 자, 우린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서 자, 1기 확정 4월부터 6월 대손 발생 탭에 2020년 5월 1일 날 대손금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돈이고 770. 거래처는 F2번 눌러서 가경. 그리고 부도 6개월 경과. 꼭 거래처는 F2번 눌러서 선택하셔야 아래쪽에 정보들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돼야 돼서 거래처 찾을 때 F2번 누르세요. 다음 2020년 4월 1일 날 55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비아 얘는 파산. 이렇게 하면 자, 얘는 끝났고 자, 저장하면 자, 끝이고 다음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먼저 부가가치 신고서 확정 기간으로 들어갈게요. 부가가치 신고서 10월부터 12월. 자, 매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과세매출액이 4억 8,300. 그러면 과세의 세금계산서 1번 칸에 8억 4,300 쓰고 1번 칸에 다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61만 9,045원. 자, 간주임대료는 과세거래에 증빙 없는 기타 4번 칸에 61만 9,045원이라고 써주고 자, 다음 일본 도쿄 상사 제품 직수출이 선적일 환율에 의한 대금 4,500만 원이 선적일의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어요. 자, 직수출이니까 영세율의 기타 6번 칸에 4,500만 원. 자, 다음 이제 매입이네요. 자, 제품 생산용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2억 3,500에 별도. 자, 문제 조금 미스나는데 세금계산서 1, 2번은 수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3번만 카드 아닌 건 세금계산서로 보면 자, 그럼 기계장치는 고정자산이죠. 그러면 세금계산서에 매입에 고정자산 매입하면 11번에 2억 3,500만 원에 2,350만 원.
다음 제조 관련 원재료 일반 매입액이 공급가액 4억 5천, 세액이 4,500이 있는데 원재료 매입액에는 지연 수치분 공급가액 2천만 원, 세액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 자, 지연 수치 늦게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확정 신고 기간까지 받으면 매입세 공제는 해주면서 가산세 0.5% 붙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가세 신고서에는 얘 다 쓰고 가산세만 이 2천만 원 가지고 가산세만 부과할 거예요. 그럼 일반 매입에 10번에 세금계산서 일반 매입 10번 칸에 4억 5천에 4,500 쓰고 그리고 가산세 바로 가게 26번 클릭해서 63번 지연 수치에다가 2천만 원이라고 쓰면 0.5% 자동으로 계산되고 자, 다음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분 중 공제 대상 일반 매입이 9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자, 그 밖에 공제 대상 14번 클릭하고 오른쪽 아래에 41번 여기에 900만 원에 90만 원. 다음 기타의 2020년 2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1,350만 원이래요. 그럼 21번 칸에 1,350만 원이다. 다음 종이 세금계산서 과세 매입액 1,000만 원의 별도가 예정신고 때 누락됐대요. 자, 그럼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매입세 공제해주고 그리고 종이세금계산서 받는 거는 문제 없죠. 발행만 우리가 문제되는 거죠. 그러면 예정 누락분 12번 칸에 오른쪽 38번으로 가서 여기에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써서 이 100만 원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합산되도록 해줘서 공제받으면 되죠. 자, 다음 불러온 자료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고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생략. 부가세 신고서 이외에 가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 작성은 생략한다. 자, 그럼 이제 입력 끝났으니까 자, 가산세 한번 보면 자, 우리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누락한 납부세액이 있어야 되는데 환급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죠. 예정신고 누락분이. 그렇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대로 해서 저장하면 이번 문제는 끝이고. 자, 이제 결산 문제로 가기 위해서 자, 결산 문제는 항상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써놓고 12월 31일 자, 1번 볼게요. 2020년 3월 1일 영업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1,200만 원을 일시에 납입하고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단 월할 계산할 것. 자, 이번엔 선급 비용 처리했네요. 대변에 돈 보험료 납부하면서 차변에 선급 비용 처리했으면 그럼 무조건 대변에 선급 비용이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처음 써주는 건 취소하는 건데 선급 비용을 취소한다는 건 미리 준 비용이 아닌 거 12월 31일 기준으로 올해 걸 취소하는 거죠. 그럼 올해 거 귀속분을 보면 자, 보험 기간이 1년이네요. 1년 보험료가 1,200이고 월할 계산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이죠. 그럼 올해 귀속된 게 3월 1일부터 12월 31일 하면
10달이니까 1000만 원은 올해 보험료고 200만 원만 선급 비용인 거죠. 그래서 1000만 원만큼 선급 비용을 취소하고 영업부 건물의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로 분계를 해줄 거예요. 그럼 자, 대변의 선급 비용 1000만 원, 차변의 보험료 1000만 원. 자, 지금처럼 이혼할 때 계정 과목 자산 처리했다 뭐 이렇게만 말했을 때 선급 비용 생각이 안 나시면 3월 1일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분계가 꼭 들어와 있어요. 날짜를 주면 3월 1일 날 납부할 때 그럼 차변에 선급 비용 적혀 있으니까 지금 기말에 대변에 선급 비용 하면서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원 거래를 봐서 얘를 전부 다 처리했기 때문에 이 처리한 계정 과목을 반대쪽에 써서 취소하는데 어떤 걸 취소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단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19년 12월 30일 날 취득했는데 1000주였고, 자, 얼마에 산지 모르겠고, 전기말 주당 시가는 10만 5천 원. 단기말 주당 시가는 11만 5천 원. 그럼 우리는 전기말에 지금 얘가 단기매매 증권이잖아. 그럼 전기말하고 단기말 차이만 조정하면 되죠. 그럼 10,000원 올랐네. 1000주가. 그럼 1000만원 올랐죠. 그럼 1000만원 단기매매 증권이 올랐다고 써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1000만원,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1000만원. 이거마저도 전부 다 전기말하고 차이만 조정해주면 되죠. 자, 다음 3번. 기말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이 6,5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결산일 현재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다. 결산 분계를 하시오. 자, 그럼 지금 우리 장부에 적혀 있는 건 6,500만 원이죠. 그럼 기말 환율로 우리가 환산한 기말 우리가 보여줄 금액은 5만 달러가 달러당 1,200원이면 6천만 원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줘야 되죠. 6천만 원. 5만 달러가 1,200원 곱하면 6천만 원이죠. 그럼 6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을 6천만 원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500만 원 내릴 거예요. 그럼 어떤 계정 과목 내리냐 봤더니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네요. 자, 얘 부채죠. 차입금이잖아. 부채죠. 얘를 500 줄일 거면 부채 자리 반대인 차변에 써야 줄어들겠네요. 그럼 우리는 분계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ABC 은행 내린 500만 원만큼. 자, 그럼 빚이 내렸다. 그럼 이익이란 거 알겠죠? 대변은 수익. 그래서 자, 외화 그렇죠. 환산 이익이죠. 자, 다음 4번. 당사는 당해년도 결산을 하면서 법인세 2천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확정하였다.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0만 원 및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600만 원은 선납세금으로 계상하였다. 그럼 얘는 아래 보니까 감가상각도 있고 하니까 얘 자동계산 가서 할게요. 여러분들 자동계산 들어갈 거죠? 이거 나오면 수동계산 하실 거예요? 그럼 자동계산 갑시다. 하나로. 제가 왔다 갔다 하면 더 헷갈리. 수동으로? 그러니까 분계. 알았어. 그럼 수동 분계는 여기다 해줄게요. 자, 수동으로 하는 건 근데 수동을 딱 익히신 분은 수동이 편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수동이 편하다고 이야기하냐면 문제가 여기 문제 있으면 여기 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수동으로 하게 되면 자, 이 법인세가 우리
2천만 원 있죠? 얘를 차변에 법인세 등 혹은 법인세 비용 계정 과목 있는 걸로 쓰고 얘가 2천만 원이고 대변에 선납세금 금액 650만 원을 줄여주고 그럼 차이 나는 1350만 원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이 금액이 미지급 세금이다. 이렇게 분계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분계를 알고 있으면 그냥 얘 쓰는 게 낫지. 이것 때문에 계산자료 입력은 잘 안 들어가요. 근데 계산자료 입력에서는 선납세금이 650이라 적혀 있을 거예요. 이따 이제 들어갈 거니까. 그럼 얘 쓰고 그 아래에 1350 쓰고 전표 추가하면 이 두 분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자동 계산에는 써주는 거고 이 두 개를 직접 하면 그냥 차변에 법인세의 금액이 나오니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시험 때는 꼭 이 금액 맞춰가지고 돼 있어요. 뭐 지금도 어김없고 우리 연습할 때도 다 그랬죠. 그래서 둘 중 하나야지 둘 다 하면 안 돼요. 둘 다 하면 틀려요. 이것만 하든지 아니면 이 분계는 직접 안 하고 계산자료 입력 가서 선납세금의 650 그대로 쓰고 미지급 세금 그 추가 계산에 적혀 있는 곳에 1350이라고 쓰시면 써서 전표 추가하면 이 분계가 들어오니까 그럼 두 번 들어가서 이중전기가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자동계산은 잠시 후에 5번하고 같이 들어가서 보고 자, 그럼 5번 문제는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부의 감가상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감가상각 자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월할 상각하며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한다. 자, 그럼 지금 얘가 올해 9월 1일 날 샀네요. 3천만 원이고 5년인데 정률법이네. 그럼 상각률이 0.451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얘 금액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계산해야겠다. 그죠? 자, 그럼 자, 우리 금액이 3천이구나. 자, 3천만 원인데 정률법은 여기에 정률을 곱해 주는 거죠. 그러면 3천만 원에 자, 0.4율 하면 1353만 원이 되게 되네요. 이건 1년분의 감가상각비죠. 근데 지금 우리는 9월 달에 취득했잖아. 그러면 9, 10, 11, 12 4달. 그러면 12분의 4를 하면 곱하기 4 나누기 12를 하면 451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451만 원. 자, 그럼 이걸 우리 기계장치 제조부 거니까 500번대 기계장치로 쓰셔도 되는데 자, 정률법이 계산하는 게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딱 문제 봤는데 잔존 가치가 없잖아. 잔존 가치가 없으면 이거 생각보다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 고정자산이라는 표현이 세법 표현이죠. 세법상의 서식이에요 원래. 왜냐하면 법인세법은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전부 다 잔존가액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쓰는 데가 없는데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기계장치에 금액만 알 거면 그냥 아무거나 써서 코드는 아무거나 쓰고 2020년 9월 1일 정률법 되어 있고 올해 3천만 원에 샀고 5년 하면 0.45일 나와요. 그러면 지금 얘 금액이 회사 계상액에 적혀있는 이 금액이 지금 올해 설정하려는 이번 달 할 거예요. 그럼 얘가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쓰고 지워버리면 될 거잖아. 근데 여긴 또 꼭 하지 말란 말 없으니까 뭐 여기다 적어놓고 500번 돼서 불러와도 들어오겠죠. 뭐 결론은 똑같게 분계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뭐 고정자산 등록 하지 말라 했는데 했다고 틀렸다고는 안 할 거니까 분계만 들어가 있으면 되거든.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금액을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 계산했던 금액이랑 일치하죠. 왜냐하면 그 회계 기준도 그렇고 감가상각은 원래 월할 상각이에요. 우리 보험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준다면 1월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서 안 맞을 건데 얘는 월할 상각이고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는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대신 잔존가액이 없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닫아버렸네. 자, 필요 신경 아닌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이 금액까지 알았으니까 자, 우리 방금 여기까지는 분개했죠. 그럼 이제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엔터 치고 자, 방금 대손이래. 감가상각비가 제조부 기계장치였죠. 그럼 매출 원가에 경비에서 500번대 감가상각비의 기계장치에다가 방금 우리 계산했던 451만 원을 여기에 써주는 거예요. 여기에. 자, 다음 우리 법인세는 지금 제가 수동계산 안 하고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화면 제일 아래로 내리면 법인세 문제는 화면 제일 아래로 내리면 선납세금이 우리 방금 했던 금액이랑 문제랑 항상 똑같이 맞춰서 나와요. 알리바이 맞춘다는 이야기 제가 전에 표현하는 것처럼. 그럼 그대로 선납세금에 650만 원이라고 쓰고 650 그리고 2천만 원에서 650 뺀 1350만 원을 아래 이렇게 두 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고 그럼 위에 법인세 등이라는 이 계정 과목이 얘가 2천만 원으로 문제랑 똑같이 나오면 준비가 잘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전표 추가하면 자동계산 분계 완료됐죠. 그럼 방금 얘가 이 분계가 법인세 등으로 돼 있네. 선납세금 대변에 보낸 거, 미지급세금 대변에 보내고 사변에 법인세 등으로 둘이가 분계 들어와 있죠. 이렇게 분계를 해줄 걸 직접 하느냐 여기서 쓰느냐 이거의 차이예요. 방금 감가상각비도 내가 분계하기 편하다면 그냥 차변에 500번대 감가상각비 대변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수동계산을 직접 하셔도 돼요. 금액 어차피 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리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원천징수 문제로 갑시다. 자, 5번. 다음 자료를 보고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박민혜를 사원 등록하고 박민혜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은 다음의 소득이 전부이며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본공제 여부에 불로 표시할 것. 자, 그럼 사원 등록하는 건데 사원 등록 때는 항상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성 근로자죠. 그럼 본인 박민혜의 이것 때문에 연간 총급여액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 만약 못 느꼈다 하더라도 본인의 총급여를 주면은 사원 등록에서는 냄새 맡으셔야 돼요. 여잔가 봤더니 여자네. 그럼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고 그렇죠.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면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되죠. 그럼 배우자 있으니까 부녀자 공제 대상 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이제 배우자는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 있네요.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어서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고 자 아버지는 미국 거주하고 계시네요. 뭐 요양 목적 뭐 이런 거 아니고 미국에 거주하시면 자 우리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해야 되죠.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뭐 동거를 안 해도 되는데 이 아버지는 해야 되는데 미국 거주라서 안 되고 그런 반면에 딸은 미국 유학 중이라 하더라도 직계 비속이니까 동거 유무를 따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딸은 우리 나이가 문제 없으니까 되고 아들은 뭐 나이도 문제 없고 동거하고 소득도 없고 오빠는 퇴직 소득 금액이 90만 원 있는 거는 뭐 소득에 문제는 없지만 나이 때문에 오빠가 기본공제 대상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 부녀자 공제 잊지 말고 자, 입력을 하면 자, 원천징수 탭으로 가서 사원 등록에 자, 107번 박민혜 751003 2549 5756 입사를 2020년 8월 1일 날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양가족 명세로 가서 자, 본인은 부녀자 공제 체크하고 다음 배우자 3번 김영광 자, 배우자는 소득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 500이라서 안 되고 자, 1번 직계존속 박노현은 자, 아버지는 미국에 거주하셔서 안 되고 다음 딸 4번 딸 김예슬은 자, 20세 이하고 문제 없고 다음 김예찬은 자, 문제 안 되고 오빠 6번 박민호는 나이 때문에 그냥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입력이 끝났죠. 자, 다음 이제 연말정산을 보면 자, 강호성의 2020년 기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다음 자료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시오. 자, 강호성 본인은 총급여 6천만 원의 무주택 세대주다. 그러면 월세세액 공제 문제 없고 자, 강민철 아버지는 양도소득 금액이 1,000만 원 있으세요. 이거 체크해둬야 되겠죠. 소득 금액에 아주 문제가 있으시고 근데 65세는 넘으셨고 어머니는 1년 근로소득 금액이 960만 원은 뭐 무조건 분리가 갔으니까 소득에 문제 없는데 자, 어머니는 장애가 있으시네요. 어머니 장애 있으신 거 체크해 놓고 다음 배우자는 소득 없으니까 문제 없고 안윤석 처남은 21살 나이가 21살이라는 것만 체크하고 나머지 문제 없고 자녀 둘은 문제가 없죠. 강생부는 취약전 아동 이 정도까지만 파악해 놓고 아래 내용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보험료에서 보장성 보험인데 피보험자가 강민철 아버지죠. 아버지는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죠. 양도소득 금액이 1,000만 원 있으셔서 아버지는 안 되고 자, 보장성 보험이 강샘물 막내네요. 5살 얘는 문제 없으니까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우리 보험료 먼저 쓸까요?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해서 강호성 씨 자, 보험료 일반에다가 40만 원을 여기 써주면 되고
의료비에 어머니 이금희의 보청기 구입비 100만원. 이거 되죠? 보청기도 돼요. 질병치료용 한약 구입비 50만원. 질병치료용이니까 얘도 되고. 그럼 150만원 되는데 어머니는 장애가 있으셨죠? 그런 거 체크해 두는 이유가 안 까먹으려고. 그럼 장애 쪽에 150만원 쓸 거고, 자, 배우자는 뭐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자, 그럼 어깨 수술비, 미용 성형수술 아닌, 그럼 그냥 100만원 되는 거고,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30만원, 뭐 50만원 안 넘으니까 130만원 되겠네요. 배우자 건. 그 밖에 공제 대상에서 되겠죠. 자, 그럼 의료비에 가서 어머니는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머니 거는 우리 장애인 라인에다가 금액 150만원을 쓰고, 아이고, 다음 배우자 130만원은 그 밖에 공제 대상에다가 써주고, 자, 다음 교육비에, 자, 처남 안윤석의 대학교 교육비 400만원 강호성이 납입했어요. 되나요? 자, 안윤석은 소득이 없죠? 자, 우리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잖아. 소득 금액에만 제한이 있죠? 그리고 직계 존속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배우자의 형제자매든 나의 형제자매든 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니까 400만원 되고, 강지희의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비는 60만원인데 초중고 체험학습비는 30만원 한도로 되죠. 그럼 30만원. 방과학교 수업료 30만원. 그래서 강지희는 30, 30에서 60만원 되고, 유치원 수업료 강샘물은 취약전 아동 240만원 되고, 미술학원 수업료 30만원 되고, 그럼 전부 다 되는 거네요. 체험학습비만 30만원 조절해서. 자, 그럼 교육비를 가서 먼저 대학생의 400만원, 다음 초중고의 60만원, 다음 취약전 아동의 270만원. 이렇게 하면, 자, 교육비 되었고, 다음 기부금은 본인 정치자금 기부금 되고, 자, 처남의 국군장병 위문금품, 처남의 기부금 되나요? 기부금도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금액에만 제한이 있는데 소득 금액 없잖아, 처남이. 그죠? 그러면 처남 기부금도 되죠. 그럼 국군장병 위문금품은 법정 기부금이죠. 그럼 이 두 개 다 되네요. 자, 그럼 기부금에 가서 본인 정치자금 기부 10만원에 10만원, 법정당의 기부금에 50만원, 이렇게 하고, 자, 확인하고, 다음 월세 주택 임차의 월세. 자, 월세 되는 거죠. 저희 본인이 6천만원에 무주택 세대 주니까 문제 안 되죠. 7천 안 넘었어요. 그럼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에 가서, 자, 임대인은 김광일, 사업자 등록번호, 유형은 아파트 5번, 계약 면적은 84제곱미터고,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99,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60만 원이다. 자, 입력했으면 다시 돌아와서 자, 신용카드가 있죠. 자, 신용카드에 자, 2,500만 원이 있는데 전통시장 40만 원, 대중교통 60만 원, 회사경비 사용금액 200만 원 포함. 회사경비 사용금액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따로 쓸 거니까 300만 원 빼서 신용카드는 2,20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60인 거고. 자, 현금 영수증은 중고자동차 구입비가 1,000만 원이고 미술학원 수업료가 30만 원, 강세물 교육비 지출액인데, 자, 중고자동차는 10% 해주죠. 그러면 100만 원 될 거고, 그리고 미술학원 수업료는 우리 자녀 강세물에 대한 교육비니까 강세물이 취학전 아동이에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교육비들은 이중공제가 되죠. 그래서 그럼 100만 원하고 30만 원에서 130만 원이 현금 영수증에 되겠네요. 현금 영수증.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가서 자, 신용카드에 2,200만 원이고 전통시장 40만 원, 대중교통 60만 원이고 현금 영수증은 13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자, 강호송 씨 연말정산이 끝났죠. 자, 다음 이론 문제 봅시다. 위로 쭉 다시 첫 페이지로 가서 아니면 자, 이런 문제 말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설명해 줬으면 하는 거 있으시면 그걸 설명해 드리고, 특별히 없으면 이런 문제 풀고 오늘 끝내고. 이런 문제 풀까요? 예. 자, 1번. 자,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계정부터 차례로 배열하여 작성해야 된다. 이게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죠. 1번 맞고. 2번.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한다. 우리 자산과 부채는 총액주의로 가는 거죠. 얘는 틀렸네요. 3번에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자산, 부채, 수익과 비용은 다 총액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 4번에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의 액면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액면 금액 곱하는 거니까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맞죠? 자, 다음 2번. 물가가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단기순이익이 가장 적게 계상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자, 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상승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그 기말 재고자산과 단기순이익은 후입선출법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총평균법, 유동평균법, 선의선출법, 이 순서죠. 우리 전에 선의총후라고 썼던 건 물가 상승할 때, 하락하면 정반대. 그럼 그때 선의선출법이 가장 컸으니까 하락하면 선의선출법이 가장 작게 나오겠죠. 반대로.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3번. 유형자산 취득 원가로 볼 수 없는 항목은? 자, 1번.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얘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죠. 취득세.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이것도 우리는 자산으로 처리하죠.
다음 유형자산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 우리 보유 관련된 계속적 반복적 납부하는 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 유형자산 설계와 관련된 설계 비용. 이것도 우리 취득 시점 이전이니까 취득 원가에 포함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4번. 다음의 사채를 2018년 1월 1일에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1번 2018년 결산일 현재 사채 장부가액은 사채 액면가액보다 작다. 자, 아직 제가 파악도 안 하고 바로 해버렸는데 액면 이자율, 유효 이자를 봤을 때, 자, 우리 거가 액면 이자라 그랬죠. 우리 거보다 유효 이자가 더 크면 할인 발행했겠죠. 그죠? 할인 발행하게 되면, 왜냐면 우리가 불리하잖아. 시장 이자, 유효 이자가 크면, 그죠? 그럼 자, 우리가 지금 불리한 조건이니까 할인 발행했겠죠. 그럼 할인 발행을 했으면 당연히 발행했을 때는 액면 금액보다 우린 작게 받겠죠. 차움 계정 할인 발행 차금 있으니까. 그래서 1번은 맞네요. 자, 2018년도에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는 8,000원이다. 무조건 액면 이자 줄 거잖아. 그럼 액면가액에 액면 이자율 8% 주는 거니까 맞죠? 10만 원에 8%. 다음 3번에 2020년 말 이자 비용 인식 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0원이다. 자, 지금 18년도 발행했으니까 18년 말, 19년 말, 20년 말 3년 만기 됐을 때죠. 만기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든 할증 발행 차금이든 잔액을 제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맞죠. 자, 4번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할인 발행 차금이든 할증 발행 차금이든 상각액은 둘 다 증가하는 거였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다음 자, 5번. 자,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래야 수익 인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맞고. 다음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 위험과 보상이 판매자에게 있다. 내가 팔았다고 하려면 구매자한테 있어야 되죠. 나한테 있으면 이건 팔았다가 안 되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죠. 자,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원가도 신뢰성 있게 측정해야지만 수익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대응 원가도. 자, 다음 6번 볼게요. 다음은 제조 원가 및 재고 자산에 관한 자료이다. 2020년의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자, 그럼 얘는 이렇게 T 계정 2개 하면 되겠네. 제공품, 제품이면. 자, 기초 제공품이 이제 글자 안 쓰고 숫자만 쓸게요. 기말은 200만 원. 기초 제품은 100만 원. 기말 제품은 200만 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50만 원이다. 이렇게 줬죠. 그럼 둘이 합치면 1100인데 200이니까 얘는 900만 원이고, 얘가 900이면 얘가 900만 원이고, 그럼 1000만 원인데 200이면 얘가 800만 원이고, 지금 여기 위치가 매출 원가 위치죠. 물어본 건 매출 원가 물어봤으니까 답은 8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다음 7번. 자, 제조 간접 원가를 각 부분에 배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건물 관리 부분은 사용 면적. 사용 면적으로 건물 관리 부분하는 거. 인과관계가 느껴지죠? 다음 두 번째 노무 관리 부분은 우리 인건비에 관련된 거나 이런 거는 종업원 수로 한다면 얘도 인과관계가 느껴지네요. 검사 부분은 검사 수량이나 검사 시간, 이것도 인과관계가 느껴지네요. 자, 그럼 4번에 구매 부분은 기계 시간, 구매 부분은 구매 횟수, 구매 금액 이런 걸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게 4번이 그렇게 보이네요. 다음 8번 주식회사 한국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5,000원이다. 실제 작업시간이 1,000시간이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200만원 과소 배부인 경우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자, 그럼 예정 배부율에 실제 작업시간 좁도 줬으니까 일단 값을 줬죠. 그러면 우리는 5,000원에 1,000시간이면 500만 원이죠. 예정 배부액은 500만 원이죠. 그죠? 근데 이 500만 원이 200만 원 과소 배부했대요. 그럼 실제는 얼마 나왔다는 이야기죠? 700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와, 얘 진짜 문제 못 낸다. 그죠? 나였으면 300도 보기에 넣어놨을 거야. 위아래 모르게. 어떻게 해야 1000만 원이 나오지? 자, 일단 우리는 위아래는 생각 안 해도 되게 쉽게 해줬죠. 자, 다음 이제 9번 볼게요. 자,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개별 원가는 작업 원가표 계산에 원가를 집계하나 종합 원가는 제조 원가 보고서에 원가를 집계한다. 예, 원가 명세서 가지고 우리 제공품 T로 종합 원가를 알 거고, 개별 원가는 작업 원가 계산표, 작업 지휘서를 이용하니까 1번은 맞고, 2번에 개별 원가는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나 종합 원가는 각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얘 반대로 말했네요. 개별 원가가 각 하나씩 하나씩 개별로 하는 거고, 종합 원가는 공정별 종합 원가는 이야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 둘이는 서로 반대로 했네요. 3번에 개별 원가는 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고, 우리 개별 원가 때 제조 간접비와 간접비죠. 그래서 직접 원가 빼낼 거고, 종합 원가는 가공비와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한다. 우리 이렇게 두 개 계산을 했죠. 자, 다음 4번에 개별 원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종합 원가 계산은 동종 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개별 원가는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 작게 하는 거. 종합 원가는 우리는 단순하게 소품종, 동종 품종, 대량 생산. 그래서 2번이 우리 틀린 거죠. 자, 다음 10번. 자,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전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자, 지금 여기에 선의선출법, 평균법 이런 이야기가 있나요? 왜 없죠? 없으면 어떻게 풀어? 없는 이유가 기초가 없잖아.
기초가 없으면 얘 둘의 구분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했죠. 그럼 어차피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서리서 좀 빼기 기초인데 기초가 0이니까 둘이 똑같아서 안 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완성량 구해야 되는데 완성량이 몇 개죠? 200개죠? 이렇게 봐도 되고 제가 그래서 이거 이야기했었죠. 기초, 착수 이거 기억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초가 0, 착수가 투입이 600, 기말이 400이에요. 그럼 완성이 200이겠지. 그리고 그냥 글만 읽어봐도 기초 없이 600개 투입했는데 기말 400개 나왔대. 그럼 몇 개 완성했어? 200개라고 알겠죠? 그럼 완성량은 자 우리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니까 우리는 완성량 200개 더하기 기말 제공품 400개에서 얘는 600개가 답이고 가공비는 뭐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될 수밖에 없으니까 200개 더하기 64, 24, 240개 하면 우리는 440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1번. 자, 다음 11번 볼게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해야 된다. 면세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면세 포기해야 되죠. 다음 국내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내국식 인력장 구매 확인서나 수출제와 인가공이나 되죠. 3번에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 형태다. 아니죠. 불완전 면세죠. 부분 면세. 완전 면세는 영세율이죠. 그래서 3번 틀렸네요. 다음 4번에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면세 재적용을 받지 못한다. 다시 돌아가려면 3년간 갈 수 없다라고 했죠. 포기한 날로부터. 자, 다음 12번.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1번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개시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개시로부터 20일 이내 맞죠? 두 번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시일 이전에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거고 얘는. 다음 3번.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두 개 이상 있으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신청할 수가 있죠. 자, 다음 4번. 사업자 단위로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한 개의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제한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인 사업자하고 직전 과세기간 총 공급가액 면세 과세 다 합친 게 3억 넘는 개인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죠. 자, 다음 2번.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당연히 우리는 착오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부 다 수정세금계산서 쓸 수 있죠. 자, 다음 3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아니죠. 3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죠. 근데 종이에도 괜찮은 거지. 발급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렸네요.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된다. 맞죠? 전자발급 명세 전송 다음 날까지. 그래서 얘는 답이 3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뭐죠? 우리 2배, 사근, 연기 다 종합소득이잖아요. 퇴직하고 양도가 분류과세에서 종합소득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다음 15번. 자, 다음 중 종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종합과세 제도이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자, 모든 소득이 아니죠. 얘는 모든이라고 적어서 틀린 거예요. 얘는 분리과세와 분류과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한다라고 하면 얘는 틀린 지문이죠. 다음 2번에 소득세 과세기간은 사업개시나 폐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얘는 무조건 죽거나 이민 가는 거 아니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했어요. 다음 3번에 이자 배당 및 연금 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맞죠? 원칙적으로는 얘네들도 전부 다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하는 건데 누가 이거 가지고 한글로 태클 걸어서 이것도 맞다고 해주긴 했는데 맞죠? 이자 배당 연금은 우리 그 포괄주의 열거주의 방식을 쓰는데 유형별 포괄주의를 가미하고 있는데 제외한다라고 해서 틀렸다고 누가 이의제기 신청해서 그런 건데 얘도 열거주의 맞는데 포괄주의를 가미하는 거죠. 이자 배당 연금이 신상품들이 계속 나오면서 과세를 피해가서 포괄주의를 제가 가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4번에 거주자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로 한다. 맞죠?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 명확하게 틀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번 회차도